흑인 나폴레옹 투생 루베르튀르와 IT 혁명. 1804년 지구상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노예들이 세계 최강 프랑스 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메리카 대륙의 꿈을 포기하고 루이지애나를 팔아버린 것도 바로 이 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투생 루베르튀르. 그는 노예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말을 탔으며 전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족쇄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를 흑인 나폴레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투생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쓰러뜨려도 자유의 나무는 다시 솟아날 것이다. 뿌리가 너무 깊고 수도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 그가 이끈 전쟁,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IT의 원래 이름은 생드맹그였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절반, 이곳은 18세기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수출의 40%를 이 작은 섬이 담당했습니다. 설탕, 커피, 인디고, 코코아 등 유럽의 달콤한 식탁은 이 섬의 노예들 피 위에 차려졌습니다. 5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이 섬에서 일했습니다. 평균 수명은 7년. 일하다 죽으면 아프리카에서 새 노예를 사오는 게 더 쌌습니다. 채찍질, 화형, 생매장. 주인에게 맞서면 어떤 형벌도 합법이었습니다. 1743년 프랑스와 도미니크 투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히폴리트는 서아프리카 아라다 왕국의 귀족 출신 노예였습니다. 주인 브레다는 비교적 관대했고 투생은 마구간을 관리하는 특권적 위치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약초 지식을 배웠고 주인의 도움으로 프랑스어와 라틴어를 익혔습니다. 카이사르의 전쟁 기록,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읽었습니다. 노예의 몸으로 그는 스스로를 교육했습니다. 40대 중반에 해방 노예 신분을 얻었고 심지어 소규모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족쇄를 찬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 평등, 파괴! 그 외침은 대서양을 건너 생드맹그에도 닿았습니다. 하지만 혁명 정부는 식민지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었습니다. 1791년 8월 14일 밤 부하 카이만의 숲속 부두교 사제 뒤티 부크만이 수백 명의 노예들을 이끌고 비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돼지의 피를 마시며 맹세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8월 22일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1000개 이상의 농장이 불탔고 2000명의 백인이 사망했습니다. 노예들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투생은 처음에 주인 가족을 피신시켰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게릴라 전술, 야간 기습, 신속한 기동. 유럽식 전쟁 교본을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루베르튀르 즉 틈을 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적진에 어디서든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투생과 나폴레옹. 이 두 사람은 묘하게 닮았습니다. 둘 다 변방 출신이었고 독학으로 전술을 익혔으며 카리스마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던 그 시대, 투생은 카리브해에서 세 제국을 동시에 상대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 이 작은 섬에서 투생에게 패했습니다. 투생의 전술 3대 원칙을 알아봅시다. 첫째, 속도. 투생의 군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활용했고 밀림과 산악 지형을 이용해 유럽군이 쫓아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기만. 정면 돌파보다는 적을 분산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항복한 척 후퇴했다가 적이 방심하면 반격했습니다. 유럽군 지휘관들은 투생이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형 활용. IT의 울창한 밀림과 험준한 산악 지형은 유럽 정규군에게는 저주였지만 투생에게는 무기였습니다. 그는 이 땅을 뼛속까지 알았습니다. 혁명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잔 라미네트는 IT 혁명에서 가장 용맹했던 여성 전사입니다. 1802년 크레트아 피에로 요새 전투에서 그녀는 남편 루이 다리오와 함께 싸웠습니다. 총을 들고 직접 전선에 섰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이 요새를 포위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에게 물을 날라주며 사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IT의 잔 다르크로 불립니다. 오늘날 IT 군대에서 여성이 처음 입는 계급은 그녀의 이름을 딴 계급입니다. 1801년 투생은 IT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섬 전체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인종평등, 그리고 사실상의 독립. 나폴레옹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802년 1월 나폴레옹의 메제 샤를 빅토르 에마뉘엘 르클레르 장군이 2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상륙했습니다. 당시 유럽 최강의 군대 아우스터리츠와 이집트를 누빈 병사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투생을 잡아라. 1802년 3월 아이티 중부 산악지대의 크레트아 피에로 요새 데살린 장군이 이끄는 1200명의 병사가 르클레르의 1만 2000명 프랑스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숫자는 10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버텼습니다. 데살린은 요새 안에서 프랑스 혁명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연주시켰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유를 외친 혁명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죽이러 온 노예들이 부르고 있다. 20일간의 포위, 식량도 물도 바닥났습니다. 마리잔 라미네트는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물을 길어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상자들을 직접 치료했습니다. 결국 요새는 프랑스군에게 함락되었지만 수비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2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는 프랑스에게 IT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크레트아 피에로 이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전면전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투생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1802년 6월 투생은 회담 도중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되었습니다. 알프스 산속 주드백 요새의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를 직접 신문하러 갔습니다. 투생은 당당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803년 4월 7일 투생 루베르튀르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감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59세. 그는 IT의 독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나무에서 줄기만 잘랐다. 뿌리는 너무 깊고 수도 너무 많아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그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투생이 쓰러진 자리에 장자크 데살린이 섰습니다. 그는 투생과 달랐습니다. 타협을 몰랐습니다. 잔인했고 단호했습니다. 데살린은 직접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채찍에 맞은 상처가 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투생이 체포된 뒤 데살린은 프랑스군에 협력하는 척하다가 1802년 10월 다시 봉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타협 없이 싸웠습니다. 1803년 11월 18일 베르티에르 평원. 이것이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데살린이 이끄는 2만 7천 명의 혁명군이 르클레르의 뒤를 이은 로샹보 장군의 프랑스군과 맞섰습니다. 새벽부터 포성이 울렸습니다. 혁명군은 낮은 언덕에서 쏟아지는 프랑스군 포격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프랑스와 카포아 장군, 별명 죽음의 카포아가 말을 타고 포격 속을 돌격했습니다. 말이 쓰러졌습니다. 카포아는 땅에 떨어져도 칼을 휘두르며 전진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럼 롤 적에게 경의를 표하는 신호였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조차 그의 용맹함에 경탄했습니다. 전투는 혁명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로샹보는 항복했고 잔존 프랑스군은 섬을 떠났습니다. 1804년 1월 1일 데살린은 고나이브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섬의 원주민 이름 아이티 산이 많은 땅을 국명으로 삼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예혁명으로 탄생한 나라, 최초의 흑인 공화국, 서방구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독립한 나라. 데살린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우리는 프랑스의 발 아래 다시는 엎드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시계를 조금 되돌려봅니다. 나폴레옹은 왜 루이지애나를 팔았을까요? 나폴레옹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프랑스 제국을 세우는 것. 루이지애나, 지금의 미국 중부를 포함하는 광활한 영토. 미시시피강 유역의 풍요로운 땅. 뉴올리언스라는 전략적 항구. 생드맹그는 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보급 기지이자 설탕과 커피의 생산지. 루이지애나를 먹여 살릴 식량 창고. 하지만 그 꿈은 아이티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르클레르의 원정대는 전투에서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열병이 프랑스군을 초토화했습니다. 2만 명의 정예병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르클레르 장군 본인도 황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이티에 더 이상 군대를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있습니다. 생드맹그 없이 루이지애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급 기지가 사라진 루이지애나는 지키기도 활용하기도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1803년 4월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루이지애나 전체를 미국에 팔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1,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3,400억 달러. 그러나 당시 그 땅의 실제 가치에 비하면 헐값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처음에 뉴올리언스만 사려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루이지애나 전체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제퍼슨은 놀랐고 미국은 국토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IT였습니다. 노예들의 봉기, 투생의 저항, 데살린의 승리가 나폴레옹의 아메리카 꿈을 박살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IT 혁명은 미국의 영토 확장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를 유지하던 미국에게 노예혁명의 성공은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투생 루베르튀르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데살린이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뿌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IT 혁명은 인류 역사의 3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부색이나 출신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작은 자들이 뭉치면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투생은 노예로 태어나 총독이 되었습니다. 마리잔 라미네트는 여성의 몸으로 전선에 섰습니다. 데살리는 채찍 맞은 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직 족쇄를 찬 이들, 자유를 꿈꾸는 이들 모두에게 나를 쓰러뜨려도 자유의 나무는 다시 솟아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